칼 덩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1930년대 활동한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재밌는 독특한 습관이 있었어요. 보통 심리학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왜 심리학했어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픔을 치유려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칼 덩커는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을 도와줄까를 연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을 괴롭힐까를 연구한 심리학자 같아요. 그렇다고 뭐 고문이나 안 좋은 걸 연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정말 풀기 어려워서 괴로워하는 문제를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 못하면서 괴로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 요즘 말로 치자면 먼태죠. 이런 독특한 심리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만든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못 빠져나오는가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과 지혜와 이런 것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 칼 덩커가 만든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우리나라 대학뿐만 아니라 외국 대학에서도 수많은 대학에서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줘봤는데 이 문제를 30분 내에 해결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모든 대학에서 똑같습니다. 단 10%. 그러니까 90%는 갑자기 실어증이 와요. 하다가 30분이 그냥 흘러갑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위에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시경이나 아니면 개복수술 이런 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최근에 개발된 레이저를 몸 바깥에서 안쪽으로 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레이저로 위에 있는 종양에다 대고 쏘면 종양이 제거되는 건 좋겠지만 얘가 중간에 다른 신체 장기도 통과하죠. 걔네도 구멍이 뚫려요. 걔네도 손상이 됩니다. 종양 제거는 의미가 없죠. 자, 그렇다고 중간에 다른 신체 장기를 안 망가뜨리려고 레이저를 약하게 쏘면요. 얘는 중간에 있는 다른 신체 조직은 안 망가지지만 이젠 종양이 제거가 돼요. 다른 모든 방법은 불가능하고 이 레이저를 몸 바깥에서 안으로 쏘는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세현 씨 예를 들자면. 너무 어려운 네. 질문이에요. 쉽지 않죠? 네. 네. 이현희 씨 어떻게 혹시? 되게 이제 no pains, no gains 아닙니까? 네네. 아픔 없이 이루어지는 뭐 승리랄지 수익물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네네. 감수해야 되는 문제라고 네. 받아들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중간에 신체적인 망가지는 걸 감수해라. 예. 이 말씀이시죠? 네. 김상중 씨는 혹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실어증이 오는데. 정말 학생들이요, 이 문제를 받으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아이디어는 어때? 라고 보여주면요, 모든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왜? 너무 간단한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간단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으로 영어권 대학에서 제가 이걸 할 때 대부분 F나 S로 시작하는 감탄사를 내뱉어요. 설마니 여기서 F가 판타스틱 이런 거 아니겠죠? S가 뭐 슈퍼 이런 거 아닐 겁니다. 바로 이 오른쪽을 보십시오. 약한 레이저를 여러 군데서 쏘면 됩니다. 약한 레이저를 여러 군데서 쏘면 들어갈 때 하나씩은 다 약한 레이저죠.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합쳐지면 6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6배가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돋보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태우면 종이만 태울 수 있지만 동네 친구 녀석들이 6명, 7명이 하나씩 다 가져와서 나의 나무에다 대면은 나무도 태울 수 있죠. 간단한 아이디어죠. 이거를 생각해내는 친구들이 10%밖에 안 됩니다. 못 푸셨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대학의 실명을 말하지 않을 뿐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90%는 이 문제를 손도 못 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지금부터가 재밌습니다. 제가 큰 강연을 앞두고는 학생들한테 어떤 필름을 보여줘요. 이건 학생들한테 그냥 장례 정리하면서 심심하지 말라고 보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필름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장군이 요새를 공격해서 함락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단 3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장군이 요새를 어떻게 공격해서 함락을 시키냐면요. 전병력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정문으로 돌진시키는 게 아니라 병력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가서 이 요새를 함락해요. 제가
이 3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제 끕니다. 끄고 이제 제 강연을 한 10분이나 15분 그냥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학생들한테 레이저로 종양을 제거해야 되는 저 문제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젠 10%가 아니라 30%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짜 가슴 아픈 건 70%가 그래도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70%까지 포함해서 전원 다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데는 단 한마디만 더 해주면 됩니다. 아까 봤던 동영상이 힌트다. 그러면 전원 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불과 20년 전에 저희 심리학자들이 알아낸 지혜와 지식의 차이입니다. 지식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 배워서 해결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단서가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다른 영역에 있는 거죠. 다른 영역에 있는 걸 가져와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70%는 못하더라는 거죠.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교 학생들. 왜? 나는 지금 의료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불과 15분 전에 군대 영역에서 그 힌트를 들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20세 혹은 25세 이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생에서 만나는 굉장히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못 가져다 씁니다. 이걸 가져다 쓰면 생각의 슈퍼맨이 되겠죠.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메타인지의 비밀인 거죠. 그렇다면 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워질 수 있고 얼마나 뛰어나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6년 전쯤에요, EBS에서 제작한 0.1%의 비밀이라고 보통 불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0.1%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2010년도 전국 고등학교 60만 명 넘는 학생들 중에 전국 700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아이들이죠.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요. 전국에요, 4년제 대학 입시와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가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교 1등은 당연한 거죠. 근처 고등학교 2개, 3개 더 합쳐서 1등하는 애들이에요. 이 엄청난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과 뭐가 다른가를 보여준다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당시에 이걸 안 보고 버틸 부모님이 어디 계셨겠어요. 이걸 안 볼 선생님이 어디 계셨겠어요. 이게 히트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작진께서 저한테 꽤 급하게 오셨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을 토로합니다. 어떤 고민? 자기네들이 참 많은 걸 비교했다 그러시더라고요. IQ, 당연히 비교했겠죠. 기억력, 연산력,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 비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학력, 부모님 소득, 어디 사나, 특목고 여부, 정말 많은 걸 비교하셨는데 단 한 개도 차이가 안 난 거예요. 방송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왜? 타이틀이 0.1%의 비밀인데 내용이 뭐예요? 없다. 그래서 그때 제작진과 제가 마주 앉아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합니다. 그때 제가 떠올랐던 게 바로 메타인지였어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좀 재구성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20개의 단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15개를 기억해낸 아이는 12개를 기억해낸 아이보다 3개 더 기억 잘하는 거죠. 이건 차이 안 납니다. 제 관심사도 아니고. 저는요, 메타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스텝이 더 있었느냐, 중간에. 20개의 단어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본 걸 써내려가기 전에 나 몇 개 기억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직 안 써본 상태에서. 이게 뭐예요? 내 기억을 보는 눈이죠. 메타인지. 20개의 단어를 봤는데 15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친구가 12개를 기억하면 자기 예측과 실제 사이의 차이가 3개 생긴 거죠. 20개 똑같이 보고 난 다음에 내가 10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한 아이가 정말 10개를 기억하면 아까 걔보다 기억은 2개 덜 했지만 자기 예측과 실제 사이의 차이는 0이죠. 0.1% 아이들은 이게 대부분 0이에요. 평범한 아이들은요, 기억력 점수는 같은데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메타인지 차이랍니다. 실제로 뒤에서 제작진도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이 차이가 도대체 왜 만들어지느냐? 그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세상에 2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남들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만 내 지식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 메타인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제작진께서 어디를 보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라고 하니까 제작진께서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무엇을 비교했느냐? 일상생활에, 특히 학교 생활에서 이 0.1% 아이들이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무엇을 비교했느냐? 일상생활에, 특히 학교 생활에서 이 0.1% 아이들이 무엇을 더 많이 하느냐? 설명을 더 많이 해요. 친구들한테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고 삽니다. 친구들 질문에 설명을 해주는데 1시간 질문할 때마다 몇 번 막히는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대략 12번 정도 막혀요. 이 막혀있는 데가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데죠. 내가 불충분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지점이에요. 이걸 1시간 설명할 때마다 12개씩 알아가는데 0.1%가 아니라 0.01%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여기까지는 방송 나간 거고요. 그 한 달쯤 후에 좀 더 재미있는 현상이 저한테 의뢰가 와요. 그건 뭐냐면 별도로 다른 샘플링된, 어쨌든 얘네들도 뭡니까?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이 뛰어난 아이들이 뭔가 다른 걸 보는 또 다른 연구진이 저한테 오셨는데 이분들은요, 차이기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뛰어난 아이들 있죠? 0.1% 아이들처럼 뛰어난 아이들. 얘네들은요, 평범한 아이들보다 착해요. 너무 재수없지 않습니까? 저도 착해요. 근데 왜 저는 그런 아이들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착하다고 그런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왜 뛰어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착하냐는 거예요. 바로 이 설명을 누구까지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뛰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전교 1등일 거 아닙니까? 전교 2등이나 3등 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전교 꼴찌 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줍니다. 개의치 않고. 자, 그런데 공부해보셔서 그리고 일해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전교 2등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전교 꼴찌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전교 꼴찌죠. 전교 2등은 야,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아, 그래서 그 다음에 X제곱이었군 이러고 나오는 애들이죠. 탁 하면 척하고. 근데 전교 꼴찌는 어떤 애들이에요? X제곱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애들이에요. 야, 그 X 옆에 있는 2는 왜 이렇게 쬐끔해? 뭐 이런 애들이죠. 얘한테는 뭐부터 설명해야 돼요? X 옆에 있는 2가 왜 이렇게 작은지부터 설명해야 돼요. 수학의 역사를 설명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설민석씨로 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보다 자기보다 못하거나 그 일을 잘 모르는 사람, 자기보다 떨어지는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 메타인지가 훨씬 더 강하게 점검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착하기 때문에 나보다 떨어지는 친구, 나보다 잘 못하는 동료에게도 기꺼이 설명해주고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인간이 이타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지혜로워지기. 더 재밌는 건 이렇게 전교 꼴찌하는 친구한테도 개의치 않고 설명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중에 꽤 많은 아이들은 한 1시간 반쯤 공부하다가 정리가 필요하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엄마! 하고 불러요. 그럼 엄마는 밖에서 막 TV 보고 계시다가 알았어! 하더니 들어와요. 들어와서 자기 자리 찾아 앉아요. 앉으란 얘기도 안 해요. 그럼 얘는 1시간 반 동안 자기가 공부한 거 엄마한테 설명해요. 이게 과연 단순히 전교 1등 하는 애들의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IT의 총본산이죠. 뉴욕의 월가, 금융의 총본산 중에 하나죠. 독일의 막스 프랑크. 자연과학 하는 분들의 엄청난 사람들 많죠. 거기가 어디든 그게 기업이든 연구소든 아니면 금융가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 그 분야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과의 보이는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도 많이 노력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인 IQ 같은 능력이나 남자냐, 여자냐, 부모님이 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느냐, 소득이 얼마냐 이런 개별적인 능력과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내일과 무관한 사람한테까지도 설명을 하는 습관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요, 심지어 이런 임원도 본 적이 있어요. 사업 아이템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첫 프레젠테이션을 자기 방 청소하는 분을 앉혀놓고 하는 임원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도 알아듣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걸 완전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하면 돼요. 얘네들이 무언가 스타트업과 관련된 액션들이 빠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일과 무관한 사람한테도 설명을 즐기는. 실리콘밸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들 중에 살짝만 담아서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장면들 중에 이거 꽤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탑 프로그래머나 탑 엔지니어가 아무 상관도 없는 근처의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가서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 자기가 하는 일, 재능 기부 차원에서 얘기해 주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죠? 이게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인간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얘기해라. 내일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실제 직접적인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스티븐 사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오바마 대통령 옆에 서 있냐면요. 미국 프레지던트 메달을 받습니다. 혹시 여기 35세가 넘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네, 꽤 계시네요. 1990년대에 카메라에 뭐 넣으셨나요? 필름 넣으셨죠. 옛날에 24번 찍을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속칭 24방 필름. 24방짜리 필름이 3,000원 안팎이었어요. 그리고 36방 필름. 이게 4,000원에 육박했었죠. 20년 전에 우리는요, 사진 한 번 찍는데 150원씩 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보는데도 150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 한 번 찍고 보는데 300원씩 낸 거예요. 지금 물가로 감안하자면 한 700원 정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35세가 넘으신 분들은 지금도요, 디지털 카메라를 아꼈습니다.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 둘, 셋 하시죠. 예. 요즘 아이들 안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카메라에 대한 기본 개념이 다르죠. 자, 그런데요. 저 디지털 카메라가 스티븐 사손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는 그 순간이 엄청나게 전문적인 용어가 난무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필름을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번 바꾸는 순간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낼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필름을요, 전문가스럽게 규정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어린아이한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저씨랑 안 놀아요. 그러겠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전문 용어가 아닌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쉬운 말로 스티븐 사손은 필름을 바꿔봅니다. 필름은 그릇이다. 왜 그릇이에요? 이미지를 담으니까. 회사에서 필름을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회사가 그 직원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로 해고하겠죠. 실제로 저 스티븐 사손은 소속 회사가 코닥이었어요. 1970년대 스티븐 사손은 코닥에 있는 전문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필름은 그릇이다. 그런데 그 말을 내뱉자마자 또 다른 그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내뱉자마자 또 다른 그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저 렌즈 옆에 붙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예요. 렌즈로부터 나온 이미지가 왜 필름으로만 가야 돼? 카세트 테이프로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디지털 카메라의 개발에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사에서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거나 내일을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실제로 20세기에 아인슈타인에 견줄 수 있는 최고의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파인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완벽해 보이는 물리학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 이론을 대학교 1학년짜리 신입생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걔네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 이론은 아직 완벽한 이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메타인지를 통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내일을 잘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오히려 차별받을 수 있는, 그리고 홀대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시작할 때 우리는 메타인지를 통해서 가장 지혜로워진다라는 이 얘기를 한번 가슴속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래서 아이들 예방주사를 못 맞히죠.
저도 그래서 예방주사 못 맞힌 적 있습니다. 예방주사 왜 맞나요? 병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맞아야 되잖아요. 예전에 아이가 예방주사나 이런 거 안 맞겠다고 땡깡 필 때 이현희 씨 보통 어떻게 그 얘기하고 맞추셨나요? 뭐 사주겠다. 사주겠다. 예, 이현희 씨께서는 보통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안 맞으면 아파. 네, 아파. 예. 그러니까 뭐 사주겠다. 예, 대부분 이래서 예방주사를 못 맞히시는 거예요. 뭐냐면 특히 뭐 사주겠다는 절대 아닙니다. 제 딸 이름이 첫째 딸 이름이 시원이에요. 시원이. 10년도 더 전에 시원이 예방주사 맞힙니다. 이때 제가 당연히 안 맞겠다고 발버둥 치겠죠. 땡깡 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원아, 너희 예방주사 맞으면 네가 좋아하는 곰인형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이들 반응은 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싫어 주사는 안 맞고 곰인형만 가질 테야. 뭐 이런 거.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두 번째 스타일은 뭐냐면 뭘 사주겠다고 얘기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아예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치부심한 끝에 2달 후에 다른 예방주사 맞힐 때 뒤에 문장을 이렇게 곰인형인 접근 동기가 아니라 회피 동기로 바꿔봅니다. 시원아, 너희 예방주사 맞을래? 아빠한테 더 세게 맞을래? 아이를 때리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아이 때리시라는 게 아니죠. 뭐냐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예방적 성격의 일을 어떤 사람한테 시킬 때는 네가 그걸 잘하면 네가 좋아하는 걸 줄게. 이렇게 접근 동기를 건드리면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때는 그걸 잘 해내지 못하면 네가 치르는 대가가 이런 게 있어라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현희 씨께서는 완벽한 오답을 얘기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현희 씨께서는 그래도 한 70점쯤 되는 답을 하신 건데 네가 아파가 아니라 너 조금 있으면 아파. 네. 자, 이렇게 길게 가는 건요. 접근 동기고 지금 당장은 회피 동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리더, CEO, 부모, 선생님들께서 이걸 거꾸로 하고 계시죠. 그 결과가 뭐겠어요? 바로 실패와 갈등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과 갈등 겪고 계시거나 어떤 사람과 일이 잘 협조가 안 된다고 계시면 이 일의 종류나 이슈나 사안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시간을 다른 길이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알아보시면 의외로 갈등이나 아니면 이슈는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듣다 궁금한 네. 게 생겼는데요. 저희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미스매치를 자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이를 칭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칭찬하는 게 효과적인지. 일단 칭찬은요, 결과가 아니라 노력에 해야 됩니다. 결과에 칭찬하면 재능에 칭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재능에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요, 어떤 일의 결과가 나빠질 것 같은다 혹은 점수가 나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점수 나빠지는 게 결국 자기 IQ 나쁘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셈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서 그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자, 똑같이 두 학생들이 기억력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쪽에 반에 들어가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기억을 잘하네? 너 머리가 좋구나 라고 재능에 칭찬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기억력 검사를 받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너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노력에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선생님이 퇴장하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살짝 답이 있는 답안지를 슬쩍 보이게 남겨놓고 돌아가십니다. 나가세요. 머리가 좋구나와 같이 재능에 칭찬받았던 친구들은요, 대부분 부정행위합니다. 왜? 내 머리가 나쁘다는 걸 증명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노력에 칭찬받았던 친구들은 더 이상 기억이 안 나도 부정행위 안 합니다. 왜? 난 노력을 칭찬받았기 때문에 이젠 결과가 더 안 좋아져도 나는 크게 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를 망치시려면 재능에 칭찬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아이로 하여금 좋은 행동을 많이 하게 하려면 노력에 칭찬을 해야 됩니다.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격에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어머 이렇게 잘했네 이게 아니라 어머 시원이 너 잘했네 너 바른 아이네 이렇게 사람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밉거나 싫으면 그 사람 인칭 대명사를 빼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굉장히 미운 사람이 프로젝트를 성공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성공했다. 그러면 걔가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차이점이죠? 사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예요.
인격이 들어가야 칭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됐는데 오유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이 일을 잘한 너는 좋은 아이야. 이렇게 칭찬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의도하지 않은 반사적 행동을 칭찬해야 됩니다. 아무리 못된 아이라도요, 자기 앞에 사람이 넘어지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하고 받쳐요. 받아줘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반사적인 거예요. 반사적인 행동을 칭찬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동을 칭찬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도우셨어요. 그럼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원래 마음이 좋아서 돕는 거야. 아니면 이걸 돕고 난 다음에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이걸 도와서 내가 또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야. 사람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런데 내 머리가 단순해진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다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칭찬을 해버리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나 좋은 사람이구나. 나 바른 사람이구나. 나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그 다음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죠. 자,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재능이 아닌 노력에 칭찬하시고요. 일어난 사건이 아닌 인격에 칭찬하시고요. 의도가 아닌 반사적인 행동을 칭찬하시면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 이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좋은 사람들이 돼가요. 특히 아동의 경우는 그럴 일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좋아해서 그런 거구나. 어떤 사람이 뭘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원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갖다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저희가 최근에 알아낸 결과인데요. 원하다죠? 원하다는 회피 동기의 시그널이에요. 내가 그걸 안 가지고 있는 상태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like는 뭐겠어요? 접근 동기의 시그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각각 다르듯이 like와 want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각각 따로따로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의 일생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헛수고하고 배신감 느끼게 돼 있어요. 저의 실패담 하나와 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실패담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실패예요. 작년 5월 달에 저희 집 늦둥이로 나온 둘째, 채원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놀이동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저는 굉장히 불길해졌어요. 왜냐? 개관 몇몇 주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스페셜 아이템이 많대요. 아니나 다를까 딱 들어갔는데요. 어느 정도 걸어갔더니 저희 집 둘째인 채원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느냐. 자기 또래의 주위 아이들은 전부 다 풍선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그 풍선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불편하겠죠? 회피 동기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강력한 want 이걸 표시하겠죠? 다시 말해서 애가 들어 누웠어요. 방법 없죠, 이럴 때.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그 부모님은 없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사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가판대에 가서 지갑을 열고 그다음에 가격을 물어보고 가격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 풍선은 21,000원이에요. 너무 비싸서. 원래 풍선은 120원 아닌가요? 이 고가의 풍선을 근데 저는 결국은 구입할 수밖에 없었죠. 자, 아이 손에 안겨줍니다. 의외로 아이는 좋아하지 않고 편안해해요. 자, 그래도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15분밖에 안 지났는데 앞서 걸어가는 제 뒤통수에 대고 아이가 이런 불길한 얘기를 합니다. 아빠 팔 아파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안 들리죠? 아빠 팔 아파요. 한 3번째쯤 얘기했을 때까지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한 4번째쯤 되니까 드디어 제 아이가 뒤에서 짜증을 냅니다. 아빠 팔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아이 왜?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벌써 뭐가 올라가요. 이건 저한테 풍선 아니에요. 이거 저한테 뭡니까? 21,000원이에요. 제가 왜 이 바보 같은 상황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아이의 want와 like를 구분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 아이는요, 풍선에 대해서 충족하고 싶었던 동기가 회피 동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만 풍선을 안 가지고 있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풍선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풍선을 like, 다시 말해서 접근 동기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풍선이랑 뭐예요? 오래 같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심지어 이젠 또 다른 회피 동기가 생겼거든요.
팔이 아파요. 그래서 제 아이는 15분도 안 돼서 풍선을 놨던 겁니다. 자, 만약에 그때 제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에 기반해서 라이크와 원트를 구분하고 따로따로 확인할 줄 알았다면 저는 그 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를 미워하지 않아도 됐었겠죠. 다행스러운 건 이게 저 같은 바보 같은 심리학자만 이런 실수와 그 다음에 혼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난 분들도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어느 회사인지 다 아시죠?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저게 뭔지 궁금하세요? 저게 컴퓨터예요. G4 큐브라고 하는 컴퓨터예요. 정말 모던한 디자인이죠?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 아닙니까? 저 디자인의 사람들이 얼마나 라이크 있겠습니까? 저도 16년 전에 저 디자인을 보고 넋을 잃고 쳐다봤어요. 근데 그때 매장 직원이 저한테 너 같은 사람 많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라이크했던, 너무너무도 라이크했던, 왜 저렇게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애플 역사상 가장 안 팔린 컴퓨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라이크했는데 누구도 원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바로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접근 동기가 많아도 라이크는 할 수는 있지만 회피 동기가 충족이 안 되면 원투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회피 동기는 뭡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막아내는 거죠. 그런데 저 컴퓨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하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 컴퓨터 전원 버튼 누르면 뒤에 웽 하고 뭐가 돌아갑니다. 그게 뭐죠? 팬이에요. 그게 없어요. 왜? 아름다워야 되니까. 그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컴퓨터는 발열이 극악하게 심합니다. 발열이. 재밌는 건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애플의 G4 큐브를 라이크하고 있어요. 왜? 접근 동기는 길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좋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광고하는 회사가 하나 보여요. 그게 어디냐? 바로 코카콜라예요.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영특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코카콜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주로 언제 마시겠습니까? 여름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원투해야 돼요. 코카콜라 한 모금 마시고 어떻게 행동하고 다 들어가셨나요? 어르르르 하다 들어가셨죠. 도대체 이게 뭔 뜻이겠어요? 나 탄산음료라 이거예요. 나 청량음료라 이거예요. 청량음료 드실 때 어디가 따끔거려요? 목젖이 따끔거려요. 그것만 원투하게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계절은 언젠가요? 겨울이죠. 그래서 코카콜라의 겨울 광고에는 곰이 느릿느릿하게 나와서 라이크만 건드리고 갑니다. 저처럼 토실토실하게 생긴 부구검 하나가 울 하고 나와요. 그 다음 장면은 또 이렇게 나와요. 뒤에서 폭죽이 하나가 여러 개도 아니고 하나가 비실비실 올라가죠. 그러는 다음에 퐁 하고 던지면서 이러고 허망하게 끝나요. 이게 뭐예요? 라이크만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의 눈에 보면 나 라이크만 건드리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무언가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이해도가 깊은 회사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실천의 원리들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재밌는 건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용서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관계의 종류에 따라서 용서의 종류도 바뀌어야 됩니다. 접근 동기를 주로 충족시켜주는 관계가 있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관계예요. 연인 관계죠. 이 관계에서는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난 평상시에 9시면 집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친 집에 데려다 줘야 되죠. 여친도 불편함이 많아요. 왜? 얘 딴짓 안 하나 감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리고 평소에 쓰지 않았던 시간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배신해요. 나한테 실망스러운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믿어야 돼요. 이때 상대방을 내가 신뢰 하나로 용서하지 않고 작은 규칙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너 카카오톡 비밀번호 내놔. 매일 10시까지 집에 들어가. 아니, 왜 옆에 오신 분을 자꾸 쳐다보세요? 이런 자꾸 규칙들을 만드시면 뭐예요? 쪼잔한 인간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용서받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결혼 20년 차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건 접근 동기를 충족시키는 관계라기보단 회피 동기를 서로 충족시켜주는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서로 막아주는, 그래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들이 더 많죠. 그런데 결혼 20년 차에서 만약에 남편이 사고 쳤어요. 친구들한테, 그렇죠? 돈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때 부인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근 동기형 용서를 해요. 내가 너 다시 한번 믿어볼게. 이러면 오히려 남편은 불안해져요. 이 얘기는 뭐라고 들리냐면요. 내가 너의 모든 금융활동을 앞으로 지켜보겠어. 이런 얘기를 들려요. 차라리 자, 앞으로 용돈은 요만큼, 카드는 요것만, 그쵸? 통장은 요거 하나. 이렇게 작은 약속을 만들어주고 지키라고 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나의 용서도 쉬워집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용서까지도 접근과 회피가 있다는 거죠. 감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여자친구를 한 명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너 녹색 블라우스 아직도 좋아하는구나. 내 남편과 20년 살아도 느끼지 못한 감동을. 위험한데. 2014년에 그 친구를 25년 만에 만난 거죠.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친구로부터 느꼈던 가장 큰 감동을 저한테 줍니다. 너 아직도 추어탕 좋아하냐? 이젠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냥 왈칵 쏟았어요. 여기서 감동 안 하면 저 사람도 아니죠. 이게 감동입니다. 영어 문법 공부하실 때 자아와 관련된 인칭 대명사를 몇 인칭이라고 배우셨습니까? 1인칭이죠. 1인칭 대명사는 단수와 복수가 있죠? 단수는 뭡니까? 나, 그렇죠? 복수는 우리예요. 제가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한테요.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한테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30분 동안 써봐. 그럼 얘네들은 주인공이 나지요. 얘네들 입장에서 주인공이 내가 돼서 30분 동안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너희 가족에게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30분 동안 써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입장에선 주인공이 우리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각각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30분 동안 글을 씁니다. 자, 30분 후에 제가 양쪽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줘요.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가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나를 주인공으로 30분 동안 글을 썼던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 기쁨, 만족, 성취.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감동. 뭡니까?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접근 동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주인공으로 30분 동안 글을 썼던 친구들은 놀라운 차이를 보입니다. 절대 다수가 안전과 평화에 관련된 얘기를 해요. 안전과 평화는 뭡니까? 좋은 게 생긴 게 아니라 나쁜 게 막아진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성공적으로 안 일어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를 각각 30분 동안만 글을 써도 자기가 바라는 삶의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요. 이걸 바로 직후 물어보는 게 아니라 30분 동안 글을 쓰고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8시간 후에 물어봐도 이 효과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나와 우리는 각각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너 뭐 먹을래? 혹은 자네 뭐 먹을 텐가? 이러면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뭐 먹을까? 요거를 회사 생활에 맞게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서를 대표해서 회식 장소를 골라와라. 자, 그럼 사람들 어떻게 올라오는지 대충 아시겠죠? 무난한 데를 골라와요.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회식할 때만 가는 식당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무난한 대로. 자, 이렇게 나와 우리는 각각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자극하는 자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피 동기랑 궁합이 맞고 회피 동기를 잘 자극해주는 우리라고 하는 말과 개념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다 아시죠?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고 사랑하냐면요. 외국인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도 우리는 다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와이프.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Our
우와, 야, 내가 살아봤더니 사람 안 변해. 이 얘기 많이 하시죠? 요게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사람을 겪어봐야 하시는 얘기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자기 옆에 친구한테 야, 내가 살아봤더니 야, 사람 안 변해. 그럼 아마 뒤에 계신 어른들이 이럴 거예요. 너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자, 사람을 왜 안 변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이거 사실일까요? 상당 부분 사실이에요. 상당 부분. 제가 잘 아는 선배 심리학자 한 분은 저한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심리학의 업적을 딱 한 줄만 남긴다면 자기는 이거 남기겠대요. 사람 절대 안 변한다. 네. 그 심리학자가 누구냐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문화심리학자로 유명하신 머리 좀 뽀글뽀글한 그 헤어스타일 가지신 김정훈 박사라고 계세요. 네, 잘 아시죠? 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요 책 쓰고 후회한 사람입니다. 농담입니다. 저랑 개인적인 이제 친하시고 저한테 가르침도 많이 주시는 그런 좋은 선배님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식사하다가 심리학이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 IQ예요. IQ 안 변합니다. 슬프다. 자,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어쨌든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25살 넘으신 분 중에요. 최근 3년 이내에 IQ 검사 받아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25살 넘은 분들 중에 최근 3년 이내에 건강과 관련된 검사 한 가지라도 받아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많이 계시죠? 자, 내리세요. 이게 그 증거예요. 네. 자, 보세요. 건강은 왜 자꾸 잽니까? 변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IQ, 기억력, 연산력 이렇게 기본적인 사고 능력은 크게 안 변합니다.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억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 좀 깜빡깜빡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은 우리 뇌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세포들이 감퇴돼서 혹은 손상이 돼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에 더 큰 부분은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머리에 든 게 많으신 거예요. 어떤 게 비슷한 게. 머리에 비슷한 게 많아지면요. 무언가를 꺼내려고 할 때 비슷한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내가 나갈 거야. 너 나가지 마. 내가 나갈 거야. 라고 서로 막 밀치고 서로 간섭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간섭 현상인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처음 하시는 교사께서는 자기 제자 중에 영희가 한 명이에요. 자, 그런데 담임을 한 30년쯤 하신 선생님께서는 자기 제자들 중에 영희가 한 60명쯤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교무실에서 잠시 쉬고 계신데요. 모르는 전화가 딱 왔는데 받아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게 선생님, 저 영희예요. 그러면요, 이 선생님의 머릿속에서는 무려 60명의 영희가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이러다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건망증이에요. 이게 건망증. 자, 그러니까 70세나 80세가 됐는데도 나는 기억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머리에 든 게 없는 분들이 가르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IQ, 기억력, 연산력 이거 크게 잘 안 변합니다. 두 번째, 뭐가 잘 안 변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성격이 진짜 안 변합니다. 성격 잘 안 변해요.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국민학교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시절로 한번 쑥 기억을 더듬으셔서 내 친구 중에 가장 융통성 없고 가장 꽉 막혔던 친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오래 가기 전에 연락해서 만나보십시오. 지금 만나시면요, 그분들은요, 더 융통성 없어요. 격차가 돼 있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내 친구 중에 제일 잔머리 많이 굴리고요. 그 다음에 일확천금 좋아했던 친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은 지금 연락해서 만나시려고 하면요, 연락이 잘 안 돼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요, 상당 부분을 우리의 부모님한테 받아서 태어나요. 즉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다는 거죠. 실제로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은 타고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좀 슬프시죠? 우리 몸 안에요, 5AH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관련있습니다. 원래 5AH는 아난다마이드를 억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아난다마이드가 많으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덜 불안해요. 덜 고통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 걸릴 확률도 적습니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행복에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게 있어야 되는 단위 면적당 비율이요, 민족마다 차이가 나요. 14%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족이. 대표적으로 중국의 한족이에요. 우리랑 굉장히 유사하죠, 유전적으로. 그런데 이게 21% 정도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북유럽 계열의 백인들이에요. 네, 이게 무려 45%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유리하겠죠, 행복에. 이분들이 나이지리아 분들이에요. 재산 상태도 좀 떨어져도 그분들 굉장히 낙천적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은 타고난다. 근데 저에게도 약간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타고났다면 여러 가지 심리 상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 욱하다는 건 화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경로, 분노, 화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네. 여전히 마찬가지로 못 바꾸는 성격에 도전하시는 거죠. 힘들어요. 네. 차라리 아주 간단한 행동 강령 하나를 실천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그 화를 좀 더 진정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넣어주는 거죠. 도망가세요. 아, 피하셔야 돼요. 자리를 피해라. 욱 하고 입에서 뭐가 나오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하셔서 1분 혹은 3분 동안만 다른 데 가 계시다가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 호흡은 진정되고 그 다음에 그 흥분성은 약간 가라앉는데 그 다음에 오면 파국은 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들이요, 이런 능력과 성격을 묶어서 기질이라고 합니다. 이 기질을 주로 누가?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죠. 이거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기질보다도 더 나중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더 쉽게 변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관점과 자세죠. 이건 쉽게 우리가 한 번씩 건드려 볼 수 있고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창의성, 리더십, 통찰력 이런 훨씬 더 크고 복합적인 능력은 성격보다는 관점에 더 관계가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편의상 가운데 걸 DAX, DAX, DAX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게 더 A와 B 중에 더 DAX에 가까울까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벌써부터 경계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자들이 뭘 여쭤보면 항상 이렇게 경계를 하시는데 네, 그럴 필요 조금도 없습니다. 자, A와 B가 있을 때 나는 A가 더 DAX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죠. 네, 네,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네, 나는 B가 더 DAX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네,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한 7대3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다수가 A인 거예요. 이걸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워싱턴에서 길을 막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80%가 저 B인 파란색 원통형이 DAX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차이죠. 여기선 3대7로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8대2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거 성격과 그 다음에 능력으로 구분 못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90% 가까운 사람들이 저 A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DAX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서양인들이 놀랍니다. 리얼리? 정말? 특이하네? 의아해요. 저 사람들 되게 우리랑 다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러느냐? 성격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관점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질주의적 관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이 어디냐는 거죠. 같은 성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B를 선택하셨던 30%의 분들은 뭔가 좀 역할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이 강하신 거예요. 이 둘은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굳이 성격의 차이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관점일 뿐이에요. 더 드라마틱하고 더 신기한 차이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원숭이, 바나나, 펜더곰이 있어요. 원숭이, 바나나, 펜더곰이 있는데 자, 이 셋 중에 2개를 묶으신다면 나는 원숭이와 펜더곰을 묶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네, 몇 분 안 계시죠? 네, 이 한 10% 될려나요? 지금 이분들? 자, 그럼 나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거의 절대 다수가 그렇게 묶으십니다. 이쯤 되면 서양인들은요, 뒤로 낮아빠집니다. 경악을 금치 못해요, 서양은. 왜? 동물, 식물, 동물. 야, 그러면 동물과 동물을 묶어야지.
어떻게 동물과 식물을 묶어? 근데 왠지 우리는 저렇게 묶고 싶어져요. 왠지 원숭이가 바나나를 묶고 싶어진다니까요. 왜냐? 원숭이가 바나나랑 뭔가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관계주의적 관점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요.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계를 씁니다. 대표적인 자기소개서의 전형적인 그 예가 이렇죠. 저는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삼남이녀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는 학급에서 부회장을 했으며 고등학교 때는 회장을 했고 대학교 때는 뭘 했고 쭉 읽어보면서 이게 다 뭐예요? 자기 관계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좀 민망하니까 자기 얘기를 살짝 합니다. 저는 소극적이지만 맡은 바 일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를 규정하는 방법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보통 규정이 되잖아요. 심지어 저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봤어요. 자기 아파트가 굉장히 뭐 멋지고 좋은 아파트라고 설명할 줄 알았더니 자기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래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파트에 정치인 누가 산대요. 연예인 누가 살고 막 이렇대요.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기 집이 좋은 거.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관점이 다양하다는 거를 인정하기에 좀 불리한 환경이긴 합니다.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에요. 여기 남자분들은 흐뭇해하세요. 이 장면을 보시고. 우리나라의 유학원, 이제 우리나라에도 유학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근데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이렇게 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가지고 혹은 교환학생으로 와서 이 기상캐스터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 친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러면 이 친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사는 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전국에 비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전국에 눈이 내린 적도 없고요. 전국이 더웠던 적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전국에 비가 내릴 정도면 이건 뭡니까? 이건 대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큰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보기엔 아주 충격적이고도 놀랍고도 경이로운 장면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선 가능하죠. 그게 바로 2002년에 전 국민이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나라에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동질적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나 한 마음으로 뭘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반대 측면으로 보면 무언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기에는 좀 불리한 문화죠. 그게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풀어나가보고 고쳐보고 우리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느냐? 연습 많이 하면 되느냐? 공부 많이 하면 되느냐? 사실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 우리 인류가 선택했던 무언가 공부가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사실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요. 20세기와 21세기 대학 교육의 최고의 가치는 전문 인재 양성입니다. 근데 전문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연습 많이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 많이 시키면 되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노련하고 익숙해집니다. 머리가 저렇게 고밀도 직접 회로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돼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특정한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서 빨리 답을 찾을 수 있고 쉽게 그 대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관점이 나아지는 것, 이것과는 큰 상관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연습을 많이 하고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노련해지고 친숙해진다는 게 사람을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것과는 무관하거든요. 그걸 밝혀주는 아주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카드의 한 면에 모음이 있어요. 그럼 그 뒷면에는 무조건 홀수여야 돼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4장의 카드가 정말 이 규칙대로 제대로 제작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2장의 카드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카드와
어느 카드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면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는 표정처럼 뭘까? 야, 좀 어려운데? 하나는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가 좀 헷갈리는데 이런 표정을 지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술 마시려면 20살이 넘어야 적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관할구청의 담당 공무원이시다. 어떤 술집에 갔다. 그런데 이 술집에 A죠. 술 마시는 사람. 그 다음에 B, 23살인 사람. C, 술 안 마시는 사람. D, 19살인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술집이 정말 이 법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사해 보려면 2명만 확인해 보면 아는데 누구랑 누구겠습니까? A와 D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쉽냐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첫 번째 형태의 문제를 주고 난 다음에 풀어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A는 알겠는데 다음이 좀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형태의 이 술 마시는 문제를 주고 학생들한테 누구 확인해야 돼? 이러면 학생들이 10초도 안 돼서 참 저것도 문제라고. A와 D입니다. 쉽게 해결합니다. A는 술 마시니까 몇 살인지 알아야 되고 D는 19살이니까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재밌는 건 이 두 문제는 논리 구조가 똑같은 문제예요. 논리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대학생들이 잘 못 풀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대학생들이 잘 풉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들한테 친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에 익숙하고 친숙해진다는 건 머리를 더 논리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얘기겠습니까? 자기가 친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대답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해왔죠. 그걸 훈련이라고 생각해왔고 그걸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이라 생각해왔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면서 오히려 더 바보스럽게,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오히려 더 끈질기게 오답에 빨리 도달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노유민 씨. 영어에서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K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을까요? 그냥 떠오르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K요. K요. 자, K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주시죠. 코리아. 몇 분 안 계세요? 자, T로 시작하는 단어. 네.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대답하셨어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영어에 익숙한 분들일수록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대답하세요. 왜? 자기 머릿속에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거든요. 자, 심지어는 영어에서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니? 빈칸엔 빈칸으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니? 이렇게 물어봐도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나옵니다. 후자가 전자를 포함하죠. 자, 이게 감이 빨리 오셔야 돼요. 빈칸은 ing를 포함하죠. 그런데도 ing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답이 나옵니다. 왜? 첫 번째 것들이 전부 다 내 머릿속에서 친숙해요. 익숙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 내 머릿속에서 그게 익숙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과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익숙하다라고 하면 그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 웬만하면 안 버리려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쩌다 어른 예전에 메타인지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컨닝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에요. 방금 전에 미국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자, 꽃사슴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꽃사슴. 산타크로스가 뭐 타요? 썰매 타야 돼요. 제가 그때 그래서 몇 개 알려드렸어요. 그거 다 알고 오셨을 겁니다. 상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여전히 못 당하세요. 제가 오늘 새로운 거 하나 해드릴게요. 자, 닌자 거북이라고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닌자 거북이. 왜 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자, 3번만 더 크게 시작. 닌자 거북이. 세종대왕이 무슨 배 만드셨어요? 거북선. 안 만드셨어요.
뭐예요? 익숙해지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걸 행복이라고 한번 대입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큰 행복 한 번보다 그것의 절반의 크기인 행복이 2개 있을 때 인간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200만 원을 두 번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을 1원씩 200만 번 주면 그게 더 낫겠네? 그건 아니죠. 왜? 우리 마음속에 받았다고 치는 금액의 상한선이 따로 있어요. 자, 이걸 영어로 부킹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부킹이 뭡니까?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킹이라고. 부킹을 사전에서 찾으면 장부에 기입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무도유흥 접견업소에서 부킹한다라고 했을 때 기입하다. 마음속의 장부에 기입하다. 자, 부킹 프라이스, 부킹되는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에 적어주는 가격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는요, 월급 몇 번에 한 번 받나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월급이에요. 유럽 잘 아실 거예요. 유럽은 그 금액이 아무리 세도, 연봉이 아무리 세도 얼마에 한 번씩 받나요? 주급으로 받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4주 받을 걸 합쳐서 한 번에 받아야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기입해줘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요, 자기가 총 받는 1년에 받는 돈이 얼마든 일주일에 한 번 그걸 받아도 받았다고 쳐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받으시는 월급 일주일에 한 번씩 4분의 1로 잘라받습니다. 감질만 나겠죠. 그렇죠? 왠지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부킹 프라이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 달 정도는 모아놓고 줘야 왠지 그게 더 받았다라고 쳐서 마음속에 장부에 기입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들이 다 숨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심리학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묻어 있는 겁니다. 200만 원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100만 원을 2번 받는다라는 게 더 크고 더 많이 받았다라고 느낀 건 200만 원짜리 행복 한 번보다 100만 원짜리 행복 2번 얻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라고 계십니다.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이 행복의 기원을 보면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옵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예요. 큰 행복 한 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작은 행복이 여러 번 있는 거죠. 왠지 아세요? 실제로 우리 인생이 쭉 지나가면서 이 행복의 양을 총합을 매기면요, 다 결국 0에 수렴합니다. 인생이 이런 거예요. 쭉 기분을 내가 느낍니다. 행복감을 느껴요. 뭡니까? 기분 좋았던 날 0 이상이겠죠? 기분 나빴던 날, 즉 불행하다고 느낀 날 마이너스로 가는 날일 겁니다. 즉 다 합하면 결국 0에 수렴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세옹지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쭉 들어갔을 때 어쨌든 결국은 평균은 0이지만 빈도는 달라질 수 있죠. 약간씩 많이 올라가면 같은 평균 0이라도 빈도가 100일 수도 있고 큰 거 한 번으로 해서 1일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에서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행복의 빈도가 많아야 오래 살 수 있고요. 행복의 빈도가 많아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큰 행복 하나만 누리고 산다는 건 오히려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느낀 행복의 양으로는 여기 계신 어떠한 분들도 저분들을 못 이기세요. 한 분 이기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겠네요. 우리 이천수 씨께서는 워낙에 큰 행복을 몇 번 느끼셨으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행복의 양을 느끼셨던 저분들이 사실은 공통점이 있죠. 너무 가슴 아프게도. 왜? 저분들은요, 행복의 빈도가 낮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합하면 다 똑같은 크기의 행복의 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걸 우리가 너무 크고 멀고 먼 미래에 있는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걸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작은 행복 여러 개를 느꼈을 때 그 빈도가 우리를 오래 살게 하고 건강하고 진짜 행복하게 만듭니다. To light the night, to help us grow, to help us grow. It is not said, I always know. 우리 인간은 매 순간 우리 관점의 지배를 당합니다. 가끔 장 보실 때 이럴 때 있죠? 브랜드 A는 품질이 좋아요. 브랜드 B는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가격 경쟁력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싸다는 거죠.
자, 둘 중에 뭐 사실지 고민이 되실 때가 있어요. 뭐 사지? 우열을 못 가리겠어요. 근데 재밌게도요. 이때 눈을 살짝 돌려서 저쪽 한 구석을 봤을 때 제3의 브랜드인 C가 눈에 들어오면서 A, B 간의 우열이 바뀌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저 브랜드 C가요. 브랜드 A에 대해서는 품질이 떨어지죠, 형편없이. 하지만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A와 C는 1승 1패예요. 그런데 저 브랜드 C가 브랜드 B에 대해서 1승 1패가 아니라 2패를 당해요. 브랜드 C는 브랜드 B보다 품질도 떨어지고요. 가격 경쟁력도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 A와 B 사이에서는 원래 1승 1패였죠. 근데 브랜드 C가 들어오면서 내 머릿속에서 어떤 재밌는 계산이 벌어지냐면 A와 C 사이에서는 여전히 1승 1패인데 B와 C 사이에서는 B가 2승을 챙겨요. 종합 전적이 3승 1패가 됩니다. 브랜드 B가. 그래서 사람들은 사지도 않을 브랜드인 C 때문에 냉큼 브랜드 B를 손에 집어들죠. 이게 우리가 전 세계 수많은 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을 선택하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대안들 중에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릴 수 없었던 결론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별다른 이유 없이 결론이 쉬워지면 이걸 의심하셔야 돼요. 직관을 따르거나 감을 따른다는 건 원래부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이건 믿을만 하죠. 그런데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내가 갑자기 결론을 내리거나 선택이 가려지면 이건 뭡니까? 내 주위에 브랜드 C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매 순간 우리는 이렇게 관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점 속에서 고집스럽게 사용하는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말고사를 치른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리고 이걸 패스, 즉 통과해야만 이제 졸업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결과를 내일 오후가 돼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시험 치르고 배고프니까 이제 밑에 지하식당에 내려갔는데 지하식당 옆에 여행사가 있네요. 한 군의 여행사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무 가보고 싶었던 동남아시아 여행 상품권이 광고돼 있습니다. 너무 조건이 좋아요. 가격도 좋고. 근데 문제가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계약 기간이에요. 근데 밑에 한 줄이 또 있네요. 5,000원을 더 내면 내일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해 준답니다. 이러면 5,000원 더 내고 내일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여행 상품 사시겠습니까? 당장 계약을 하겠죠. 당장 계약하겠습니까? 네. 당장 계약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5,000원) 더 내고 내일까지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더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성격이 우리나라 평균 국민들보다 좀 다르신 거예요. 자, 어쨌든 한 70%에서 80%에 해당하는 분들이 5,000원 더 내고 내일까지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야, 내가 조교한테 먼저 알아봤는데 너 시험 떨어졌대. 너 여행 그래도 갈 거야?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요. 그래도 갈 건 가야죠. 어차피 한 학기 더 다녀야 되는 건데 방학 때 뭐 하겠습니까? 이거 가요. 그리고 또 나머지 3분의 1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줘요. 너 내가 조교한테 먼저 알아봤는데 너 시험 패스했대. 너 여행 갈 거야? 당연히 가야죠. 그럼 뭐예요? 어차피 갈 거였죠. 근데 왜 5,000원 더 내고 내일까지 그 상품권을 연장시킵니까? 내가 지금 시험에 떨어져서 힐링하려고 여행을 가야 되는지 시험에 붙어서 셀레브레이션, 야 신난다고 여행 가야 되는지 슬퍼서 가는지 아니면 기뻐서 가는지를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유에도 돈을 지불한다는 거죠. 꽤 많은 사람. 이 얘기를 종합하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A가 더 좋은 거 같은 걸 알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B가 너 왜 B를 선택했어? 라고 했을 때 이유를 얘기를 잘 할 수 있어요. A보다 B를 더 선택에 대한 이유를 잘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A가 좋은 걸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B를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몰아붙여서 더 열등한 걸 고르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으로 그 이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더 열등한 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권 1,000원짜리죠. 보통 우리 로또 복권 1,000원이죠. 1,000원짜리 복권을 제가 쭉 다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렸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복권 잘 가지고 있다가 다음 주에 한번 맞춰보세요. 재미삼아서 하고 전 갑니다. 그런데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김경일 교수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선물 드리는 게 너무 짜증나니까 자기한테 되팔라고 그럽니다. 파시겠어요? 아니요? 안 파세요? 안 파십니까? 안 파십니까? 안 파십니까?
파실 것 같아요. 왠지 그래도. 왠지 오늘 김상중 씨께서는 파실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안 파. 안 파시겠습니까? 안 파실 거예요. 자, 1,000원짜리 복권 누가 1,000원에 다시 팔라고 하면 나 1,000원 받고 팔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한 분, 두 분. 딱 두 분 계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안 파시는 거죠. 실제로 이걸 팔게 만들려면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일종의 몰래카메라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옵니다. 지하철역에서.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일부러 잘 보이는 데다가 떨어뜨려 놔요. 그럼 이제 이거 뭐지 하고 주셨는데 아직 날짜가 안 지난 유효한 복권인데요. 유효한 복권이니까 아이고 공짜로 하나 얻었네라고 생각하시겠죠? 저희가 일부러 마음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밑에 배우가 한 명 다시 들어가요. 같이.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 복권 주셨네요 하면서 그 주순 복권이 당첨이 잘 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순 복권이 당첨이 잘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까지 들으시면 이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한 20m쯤 앞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 친구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이 복권 저한테 파시죠. 어림도 없습니다. 2,000원 어림도 없어요. 5,000원 더 열받아요. 10,000원이 넘어가야 사람들이 팔아요. 왜겠어요? 이 복권의 당첨 확률과 당첨의 금액을 합하면 1,000원이 한참 모자릅니다. 하지만 이 복권이 내 손이 아니라 제 손으로 옮겼을 때, 내가 되팔았을 때, 이 복권이 당첨됐을 때 내가 치러야 하는 후회의 양은 천문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할아버님 한 분은 결국은 안 팔고 가시면서 저희에게 5분짜리 욕을 하셨어요. 그 욕은 정말 미학이 느껴지는. 그러면서 네가 나의 10억을 하면서 가시고 이게 10억짜리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유 못지않게 두 중요한 인간의 관점을 지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A가 더 좋다는 걸 마음속으로 알아요. 머릿속으로 알아도 B가 후회를 덜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또 B를 고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생생한 게 세상에 더 많이 일어나고 세상에 더 중요하고 세상에 더 그럴 일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위험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러면요, 총에 맞아 죽을 위험은 항상 과대평가됩니다. 그런데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을 위험은 항상 과소평가돼요. 왜겠어요? 내 머릿속에서 첫 번째 죽음은 생생히 상상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 죽음은 생생하게 상상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영화나 TV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총에 맞아 죽지 누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 혹은 우리 동네에 총을 들고 들어오는 괴한이나 낯선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CCTV나 보안 장비에는 수만 불을 쓰기 시작하지만 나를 언제나 굴러떨어져 죽게 만들 수 있는 내 집에 낡아서 미끄러운 카펫을 500불이면 교체할 수 있는데 아무도 교체를 안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히 가슴 아픈 사고지만 1994년에 우리나라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많은 목숨들, 안타까운 목숨들을 우리가 잃었죠. 그런데 저 장면을 보면 어이없는 일들과 하나 연결이 됩니다. 하얀색 버스가 하나 넘어져 있어요. 무학여고 학생들을 태우고 가던 굉장히 큰, 그러니까 노선버스죠. 이때 무학여고 학생들 어린 목숨, 안타까운 목숨 많이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는 데는 어디냐? 승용차들이 뒤집어진 데예요. 이때도 많은 분들이 여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저기 지금 파란색 작은 물체 하나 보이세요? 네. 저게 기아 자동차의 본거예요. 쟤만 안 뒤집어졌어요. 왜? 저 때 경찰의 날 상 받으러 가던 의경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요. 과적이었죠. 쟤만 안 뒤집어졌어요. 이것만 안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친구들이 먼저 나와서 구조 활동을 합니다. 전 국민이 그 다음 해에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또 다른 참사 보기 전에 8개월 동안 이 사진을 거의 매일 봤죠. 아마 생생하실 겁니다. 저 안 뒤집어진 본고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의 기아 자동차의 영업사원이라던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대단히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기아 자동차의 봉고가 잘 팔린대요. 내 머릿속에서 하나 생생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꽤 많이 팔렸어요, 그때. 특히 어떤 색 위주로? 파란색 위주로. 웃지 못할 일이죠. 그런데 이게 또 뭡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생생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이 말을 하실 땐 늘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생생하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 더 나아가서 세상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상식적인 기대의 오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동전 던지기를 8번 합니다. 동전 던지기를 8번 하면요. 앞면, 뒷면, 앞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뭐 이런 식으로 8번 나오면 그냥 그런 것보다 하시겠죠. 근데 8번이 연속적으로 앞면이 나와요. 그럼 뭔가 신기해. 그럼 9번째 던졌을 때 첫 번째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앞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9번째 던졌을 때 뭐가 나오든 이상할 게 아닌데 8번 연속 앞면이 나왔으면 9번째 던지면 이제는 왠지 뒷면이 나와야만 왠지 세상이 공정한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일명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곳곳에 많습니다. 제가 모 게임 회사에서요. 밤에 전화 상담원들한테 전화해서 이분들한테 전화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시는 저처럼 술 취한 중년 남자들. 게임을 하시다 뭔가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막 너무 폭언을 퍼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폭언을 퍼붓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뭐 로그인이 잘 안 돼요. 게임이 작동이 잘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맞고를 2,000판을 쳤는데 아직 5광이 안 나왔대요. 너희들의 음모래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맞고를 2,000판을 치든 5만 판을 치든 1,000판을 치든 지금 당장 맞고에서 5광이 나올 그 작은 확률은 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합니다. 야구 중계 방송을 들을 때도요. 굉장히 이런 거 많이 보십니다. 이제는 안타를 칠 때가 됐대요. 8회쯤에. 네. 근데 그 이유가 재밌어요. 앞선 3타석에서 안타를 못 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젠 나올 때가 된 것들을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로또 번호를 분석하는 사이트, 그래서 이젠 다음에 나올 번호를 얘기해주는 분석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다 뭐예요? 도박사의 오류예요. 도박사의 오류는 주로 누구와 많이 저지르느냐? 관중, 관람객 혹은 제3자들, 관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데 반대로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 더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일명 뜨거운 손 오류는요. 이걸 직접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또 빠지는 함정이에요. 농구에서요. 한 선수가 어려운 슛을 성공시키면 그 다음에 그 선수한테 패스가 자꾸 몰립니다. 축구에서도 전반전에 어떤 선수가 골을 넣으면 그 선수한테 패스가 자꾸 들어가요. 왜? 그 선수가 골을 넣을 확률이 자꾸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꽤 많은 경우에 전반전에 골 넣었던 선수가 너무 자기한테 무리하게 패스가 집중되니까 후반에 체력이 떨어져서 교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연구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천수 씨? 그것도 그렇고 네.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많이 오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골을 넣으면 이렇게 뭐라고 생각해요? 거봐, 우리가 맞았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단순히 패스가 많이 가기 때문에 확률 자체가 높아지는 건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상식적 기대인데 왜겠습니까? 우리 자신, 인간은 아주 사소한 것도 생각을 쉽게 종결해주는 2가지 종류의 정보가 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못 벗어나요. 그 2가지가 바로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상식적 기대인데 왜겠습니까? 우리 자신, 인간은 아주 사소한 것도 생각을 쉽게 종결해주는 2가지 종류의 정보가 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못 벗어나요. 그 2가지가 바로 뭐냐? 명사와 숫자예요. 자, 2가지 표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이고 2번째 표현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느낌은 이겁니다. 영식이가 사람을 죽였대 라고 하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그게 왜 그랬대? 무슨 일이 일어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인데도 명사를 사용하면 느낌이 다릅니다. 영식이가 살인자래. 이런 느낌이 달라요. 사람들이 더 그리고 단정적으로 나옵니다. 영식이가 사람을 죽였대라고 하면 왜 그랬대라고 물어보는데 영식이가 살인자래라고 얘기하면요. 진짜 나쁜 놈이구나. 단정적으로 나오고 생각을 멈춥니다. 명사를 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게 명사보다 더 센 게 바로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는 아예 아무 의미가 없어도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못 벗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숫자를 사용해서 유능한 장교가 돼본 게 여러 번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훈 장교였어요. 정훈 장교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죠. 정훈 장교 이러면 제가 네, 중위 김경일. 우리 부대의 정훈 교육 현황이 어떻게 되나? 이럴 때 제가 정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수첩을 피는 순간 저는 무능한 장교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걸 그냥 빨리 얘기하면 그럼 전 유능한 장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이럴 때 당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현재 52주 중에 37주 차로 현재 교육은 78.2% 완료돼 있습니다. 알게 뭡니까? 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능한 장교야 하고 갑니다. 아니, 1년 52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번 주 계속 보니까 37주 차입니다. 그럼 뭐 37, 52로 나는 대충 70원절이 되겠죠. 그 누가 계산합니까? 그분도 무능한 분 아니고 유능한 지휘관이신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숫자나 빨리 얘기하면 뭡니까? 얘 유능한 애야. 이러고 하는 거예요. 네. 숫자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앵커, 닷을 내리게 만듦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서 못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거 정말 맞습니다.